시어미가 며느리 서랍 좀 열어본 게 그렇게 큰 죄냐? 새벽 3시 시어머니는 도둑질을 들킨 사람답지 않게 오히려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 서랍에서 카드를 꺼내 해외 시술, 호텔, 명품 쇼핑에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카드가 제 카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며칠 전 생활비로 쓰라며 슬그머니 건넸던 회사 법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편은 출장을 갔다더니 옷장 속 정장과 명품 시계까지 챙겨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이 집 전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베개를 두드리듯 끊임없이 울려대는 통에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화면빛이 천장을 핥듯이 번지자 저는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50통. 며칠 전 친구들과 해외 미용 관광을 떠난 뒤로 연락이 뚝 끊어졌던 시어머니 박옥자의 이름이 화면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어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잠든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지만 며칠 전부터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남편 정태의 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입술을 한 번 더 깨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망할려나, 너 지금까지 어디서 처자고 있었어? 시어미가 전화 150통을 했는데 잠이 와?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전화를 받기 무섭게 박옥자의 쇳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낮추세요. 지금 새벽 3시예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리 낮춰?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 낮추라고 했니? 야, 서선주. 너 지금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아주 점잖은 척을 하고 있구나. 큰일이 났다면 더 천천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요. 무슨 일이긴 뭐가 무슨 일이야. 내 카드 5천만 원이 다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카드가 아니라 정태 회사 카드라잖아. 박옥자가 마치 누군가 가슴을 내리찢기라도 한 듯 쉰 목소리로 악을 쓰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어디서 무엇에 쓰셨는지 차례대로 말씀하세요. 뭘 차례대로 말해. 내 카드인 줄 알고 시술 받고 쇼핑하고 호텔 잡고 친구들 밥값까지 냈지. 그런데 정태 그놈이 새벽부터 전화해서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책임질 일인지 아닌지는 어머니가 그 카드를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 말하는 꼴 좀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신문하니? 내가 도둑이야? 네가 며느리면 시어미 체면부터 세워야지. 어디서 계산기부터 두드려. 박옥자가 이미 다 결제해 놓은 돈이 마치 저절로 새어나간 강물이라도 되는 양 떠넘기듯 윽박지르자 저는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15년차 기획팀 차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옥자의 외침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머릿속으로 거액 결제 알림, 부재중 통화 기록, 통화 녹음 가능 여부를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손가락은 이미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카드 빌려드린 적 없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들고 가신 카드, 제 방 어디에서 가져가셨어요? 어디서 가져가긴 뭘 어디서 가져가. 내 방 서랍에 있던 거 가져갔지. 며느리 방에 있던 카드면 며느리 카드지. 그럼 남의 카드겠냐. 이 답답한 년아. 제 방 서랍을 여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없는 사이에요. 그래, 열었다. 열면 안 되냐? 네가 이 집 며느리인데 내 방 따로 있어? 시어미가 며느리 서랍 한번 열어본 게 그렇게 대단한 죄냐? 어머니,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 허락 없이 안방 서랍을 열고 카드를 가져가신 거 맞습니까? 녹음? 이년 봐라. 시어미 말꼬리 잡으려고 녹음까지 눌렀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정태가 왜 너한테 질려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박옥자의 한마디에 저는 등을 기댄 채로 눈을 가늘게 떴고 며칠 전 정태가 안방 서랍 안쪽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간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저녁 정태는 평소처럼 출장 가방을 메고 들어오자마자 안방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선주야, 나 좀 도와줘. 회사 직원들 월급이랑 거래처, 정산이 한꺼번에 막혔어. 당장 2천만 원만 없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사람들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정태가 얼굴을 두 손에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자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회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는 적금 깰 거 없어. 알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죽을 만큼 창피해. 선주야, 이번 한 번만 살려줘. 거래처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너한테 갚을게. 나 진짜 너 없으면 끝이야. 정태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며 두 손을 모으자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송금 버튼을 눌렀고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절반 가까이 비어가는 화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 정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슬며시 쥐어주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회사 법인 카드인데 급할 때 생활비라도 쓰면서 버텨. 나만 숨통 트이면 안 되잖아. 당신도 좀 써. 여보, 회사 돈을 생활비로 쓰자는 거야? 그건 안 돼.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런 걸 집에 가져오면 더 큰일 나. 에이,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대표잖아. 어차피 내가 정리하면 되는 돈이야. 아니, 공과 사는 나눠야 해. 이 카드, 난 안 써. 저는 카드를 받자마자 그대로 안방 화장대 서랍 가장 안쪽에 밀어넣고 다음 날부터 마치 그런 카드 따위는 받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평소 쓰던 제 신용카드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이 며칠 만에 박옥자의 손에 들어가서 5천만 원이라는 구멍을 뚫어놓을 줄은 그날 밤 저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정태가 회사에서 쓰는 법인카드인 거 아세요? 어머니가 함부로 쓰실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법인카드든 뭐든 며느리 방에 있던 카드면 다 내 책임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정태가 너한테 카드 맡겨놓고 갔다며. 그럼 네가 잘 챙겨놨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남의 방 서랍을 열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남의 방? 야, 이년아. 네가 언제부터 남이야?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줄 아니? 시어미가 며느리 서랍 좀 봤다고 그렇게 눈을 부라려? 저는 눈을 부라린 적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하나야. 네가 카드를 똑바로 안 챙겼고 내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고
정태 회사가 뒤집히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을 메워. 네가 벌잖아. 너 돈 많잖아. 제가 번 돈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허락 없이 쓰실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박옥자가 마치 잘 짜인 변명을 외워온 사람처럼 단숨에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를 듣자 저는 비로소 시어머니가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며느리 방을 뒤져 카드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화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한 손으로는 결제 알림 문자, 통화 시각, 부재중 기록을 차례차례 캡처하며 머릿속 한구석에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따져. 정태 회사 망하면 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알아. 어머니, 협박처럼 들립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협박?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걸로 보여? 명령하는 거야. 당장 정태한테 전화해서 5천만 원 채워 넣으라고 해. 아니, 네가 넣어. 너 차장이라며. 대기업 다니면 그 정도는 있잖아. 저는 어머니가 쓰신 돈을 대신 갚을 생각 없습니다. 뭐? 네가 감히 시어미 돈을 못 갚겠다고 해? 너 같은 며느리 둔 내가 참 불쌍하다. 남들은 며느리 덕 본다는데 나는 며느리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니. 어머니, 일단 들어오시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 나눠요. 지금은 새벽이고 어머니 말씀이 너무 빠르세요. 이년아, 내가 지금 잠이 오게 생겼어. 너 당장 정태한테 전화해서 회사 돈 5천만 원 채워 넣으라 그래. 정태에게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방에서 카드를 가져간 일도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따로 확인? 너 지금 나 겁주니?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시댁에 찍히면 내 인생 편할 줄 알아? 제 인생이 편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지만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 내가 내 비서야? 아주 대기업 차장님 납셨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이 일도 네가 알아서 막아. 박옥자가 마지막까지 악을 쓰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손등으로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닦았습니다. 저는 정태가 모델 에이전시를 차린 10년 동안 회사 초기 대출금부터 사무실 보증금, 광고비, 직원 회식비까지 마치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도 되는 양 끝없이 돈을 부어왔습니다. 시댁 생활비, 시아버지 병원비, 박옥자의 동창 모임비,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효도 관광비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그 누구도 단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옥자는 평소에도 제 개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지갑에 든 카드처럼 들고 다니며 동네 시장 장보기부터 백화점 화장품, 친구들과의 점심값까지 한 푼도 빠짐없어 긁어댔습니다. 며느라, 며느리 돈이 결국 시어미 돈 아니냐? 시집 왔으면 시댁부터 챙기는 게 도리야. 박옥자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결제를 정당화했고 저는 매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명치 끝이 묵직해지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없이 결제 대금을 막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도 박옥자는 친구들이 강남 사모님들과 동남아 미용 관광을 다녀왔다며 제 손목을 슬쩍 붙잡고 짐짓 다정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너네 시어미도 친구들 따라 미용 관광 한번 보내줘라. 이왕 보내줄 거면 5천만 원짜리 최고급 패키지로 보내줘야 내 체면이 서지. 어머니, 5천만 원이면 보통 사람 1년 연봉입니다. 그건 무리예요. 패키지는 금액부터 다시 알아보세요. 2년이 며느리 잘 만난 자랑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줘.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체면 때문에 5천만 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야, 서선주. 너 대기업 다닌다고 시어미를 우습게 보니? 너 월급 받는 거 다 어디다 쓰는데? 시댁 어른한테 이 정도도 못해? 제 월급은 어머니 자랑값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뭐, 자랑값? 정태가 알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년아. 남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갔구나. 박옥자가 제사상 앞에서 핏대를 세우는 동안에도 정태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날 밤 명치 끝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채로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정태의 옷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빼곡히 걸려있던 정장 몇 벌이 빈자리를 남긴 채로 사라져 있었고, 출장용 캐리어 2개 중 큰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평소 정태가 아끼던 명품 시계가 들어있던 자리에도 빈 케이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걸이 사이로 손을 넣어 정태가 며칠 전 두고 간 셔츠 한 장을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정태가 평소 쓰는 우디향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큰하면서도 무거운 여성 화장품 향이 셔츠 깃 안쪽 깊은 곳에서 코끝을 찔러왔고, 저는 셔츠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려오면서 입술 안쪽이 비릿하게 씹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로 출장 간 거 맞아? 회사 어렵다며.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며. 그런데 정장은 사라지고 시계는 비었고 셔츠에서는 낯선 여자 냄새가 나네. 정태 씨,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텅 빈 옷방 한가운데 서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셔츠를 천천히 옷걸이에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옥자의 5천만 원, 정태가 빌려간 2천만 원, 안방 서랍 속 검은색 법인카드, 그리고 코끝을 찌르고 사라진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마치 한 줄로 깨어진 검은 구슬처럼 차례차례 떠올랐고, 저는 옷방 문틀을 한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머리맡에 다시 놓아둔 휴대폰 화면에는 박옥자의 이름이 또 한 번 떠오르며 새벽의 어둠 속을 푸르스름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회사에 반차를 알리고 옷매무새도 채 다듬지 못한 채 시댁 현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면세점 향수 냄새와 새 화장품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저는 짧게 헛기침을 하며 박옥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박옥자는 어제 새벽에 그 살벌하던 목소리와는 달리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고 있었고, 눈가에는 잠 한숨 자지 못한 흔적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고급 에스테틱 시술 영수증 더미와 해외 병원 패키지 안내 책자, 면세점 쇼핑백 여러 개, 명품 화장품 박스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흩뿌려 놓기라도 한 것처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수증부터 다 보여주세요. 어디서 얼마를 쓰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년아, 너는 시어미 얼굴 보자마자 영수증 타령부터 하니. 사람부터 좀 봐라, 박옥자가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한번 내리치며 윽박지르자 저는 한쪽 무릎을 굽혀 영수증 더미를 차근차근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여행사 비대면 성결제 영수증 1장, 현지 병원 시술 패키지, 영수증 2장, 면세점 화장품과 가방 결제 내역 여러 장이 차곡차곡 모이자 결제 금액 합계가 정확히 5천만 원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 영문 이름 읽어보셨어요? 여기 회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년아, 내가 영어를 알아야 읽지. 까만 카드면
다 비싼 카드인 줄 알고 그냥 긁었지. 내가 그게 회사 카드인 줄 어떻게 알아? 박옥자가 입꼬리를 비죽이 일그러뜨리며 발끝으로 영수증 한 장을 툭 찾아 저는 어금니를 살짝 깨물며 영수증을 다시 정리해 가지런히 모아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태가 거실에 들어섰는데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결제 내역서가 구깃구깃하게 쥐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5천만 원이면 직원들 2달 월급이야. 2달. 거래처 정산이랑 같이 막혀버리면 회사 진짜 끝장난다고. 이놈아, 내가 일부러 그랬냐? 선주 방에 있던 카드라 선주 카드인 줄 알았다잖아. 박옥자가 한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악을 쓰자 정태는 결제 내역서를 거실 탁자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선주 방에 있다고. 그게 다 선주 카드야. 영문 이름이랑 회사 직인 적힌 카드를 어떻게 그냥 가져가. 이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동안 시어미 노릇하면서 며느리 카드 안 써본 줄 알아. 늘 쓰던 카드인 줄 알았다는데 왜 엄마를 죄인 취급해. 박옥자가 마치 평생을 그 말로 살아온 사람처럼 한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 카드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명치 끝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기분에 한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겨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며칠 전 가장 깊숙한 안쪽에 밀어 넣어두었던 검은색 법인카드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작은 보석함마저 빗두로 밀려나 있었고 평소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던 손수건 더미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보자 저는 박옥자가 며느리 방을 마치 자기 안방인 양 헤집고 다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이 서랍은 제가 어머니께 한 번도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곳이에요. 왜 제 방 서랍을 뒤지셨어요? 거실로 돌아와 입을 열자 박옥자는 마치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따진다는 듯이 코웃음을 짧게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뒤졌네 만에 말을 해. 며느리 방에 시어미가 들어가서 카드 한 장 꺼내 쓴 게 그렇게 큰일이야. 어머니, 큰일이고 말고요. 며칠 전에 정태가 회사가 어렵다고 저한테 2천만 원 빌려가면서 미안하다고 법인카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회사 사정 어려운데 회사 돈을 생활비에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카드를 한 번도 안 쓰고 서랍 안쪽에 그대로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 아니냐? 카드를 잘 챙겼어야지. 시어미가 가져가게 그렇게 허술하게 놔두면 어떡해? 박옥자가 두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양 입술을 비죽이자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안방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가 다시 박옥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태는 그제야 한쪽 구석에서 멍한 표정으로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평소처럼 자기 어머니를 감싸려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한 채 입술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야, 너 회사 사정이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맞아. 어머니가 5천만 원 카드 긁으셨다는 거 듣자마자 회사 망한다고 새벽부터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며. 선주야, 일단 진정하고. 회사 일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정태가 한 손으로 뒷목을 감싸며 시선을 슬쩍 피하자 저는 그 짧은 회피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정태가 이미 한참 전부터 회사 안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년아, 정태가 막아본다잖아. 너도 같이 나서서 회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시댁이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박옥자가 다시 목청을 높이며 한쪽 발로 영수증을 툭 걷어차자 저는
거실 한쪽 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지난달 박옥자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던 양문형 대형 냉장고가 번쩍거리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 진열장에는 박옥자가 제 카드로 사들인 명품 식기 세트와 안마의자, 새 옷, 새 가방이 자리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야 박옥자에게 카드 한 장을 맡긴 게 아니라 마치 빈 통장 하나를 무방비로 던져준 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절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시댁에서 어머니가 제 카드로 사신 물건만 해도 이미 한 트럭이에요. 5천만 원까지 시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할 돈인지 며느리가 책임져야 할 돈인지 저도 이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따지긴. 늙은 애미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매몰차게 굴면 너는 사람 새끼냐? 박옥자가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며느리 책임론을 단숨에 들이밀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 영수증 한 묶음을 챙겨 들고 시댁 현관문을 조용히 닫은 뒤 곧장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데 며칠 전 친정엄마와의 짧은 전화 통화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겨 흘러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친정에 못 가. 선주야, 엄마는 괜찮아. 너 시댁 챙기느라 고생 많지. 환갑 잔치도 안 해도 되니까 너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라. 저는 친정엄마가 환갑날에 동생 내외와 단출하게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드시고 잠드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베란다 창가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 안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시댁과 정태 회사에 쏟아부은 돈만큼이라도 친정엄마의 환갑상 한번, 병원 진료 한번 제대로 챙겨드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슴 한복판을 무겁게 누르자 저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카페 통유리 너머 도로 위로 정태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미끄러져 오더니 카페 앞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모습이 시야에 잡혔습니다. 조수석에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한 어린 여자 하나가 정태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태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 여자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통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곧장 정태의 옷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통유리 너머에서 보았던 어린 여자의 웃음과 그 여자의 무릎을 두드리던 정태의 손이 망막 안쪽에 박힌 듯 떠나지 않아서 저는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옷방 형광등 스위치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옷방에 불이 들어오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태의 정장과 양복 셔츠로 빼곡히 채워져 있던 옷걸이 한 줄이 빈자리를 드러낸 채 휑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평소 정태가 가장 아끼던 회색 트렌치 코트와 겨울용 두꺼운 코트 한 벌도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가장 위 칸에는 시계 케이스 2개가 텅 빈 채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옆에 놓여 있던 만년필과 명품 벨트, 가족사진 액자까지 한꺼번에 사라져 있어서 저는 입술 안쪽을 잘근 깨물며 손끝을 옷걸이 위로 천천히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는 옷방을 나와 곧장 1층 우편함으로 내려가 며칠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우편물 더미를 통째로 빼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우편물을 한 장씩 펼쳐놓자 광고지와 관리비 고지서 사이에 끼어 있던 두툼한 등기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봉투 윗부분에는 정태의 이름과 함께 처음 보는 여자 이름 한 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태, 오미연. 저는 종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려와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안에 든 서류를 한 장씩 펴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관련 등기 안내문이었고 임차인 칸에 정태와 오미연 두 사람의 이름이 마치 부부라도 되는 양 나란히 적혀 있었으며 계약 시작일은 이미 2달 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2달 동안 출장 갔다는 그 도시가 여기였어. 저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등기 안내문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안방 책상으로 걸음을 옮겨 정태가 두고 간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정태가 평소 자동 로그인 설정을 그대로 켜둔 탓에 화면이 바로 켜지자 저는 메일함과 클라우드 폴더, 즐겨찾기를 차례차례 더듬듯이 살펴내려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메일 한 통, 신혼가구 배송 완료 안내 메일 한 통, 침대와 소파 구매 영수증, 공동 출입카드 등록 안내 메일이 같은 폴더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메일 사이사이에는 오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정태에게 보낸 짧은 안부 문자 같은 메일도 여러 통 끼어 있었습니다. 한 메일 안에는 정태와 오미연이 함께 고른 듯한 가구 배치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침실 한쪽에는 아기 침대 자리를 미리 비워둔 듯한 표시까지 그려져 있어서 저는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톱 끝이 새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살림을 차렸어. 나 몰래 어린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 저는 누가 듣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한 번 더 흘리며 거실 한쪽에 세워둔 정태의 차량 보조키를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노트북에 꽂자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며칠 동안의 음성 기록과 영상이 시간 순서대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산부인과 다음 진료가 다음 주 수요일이야. 그날 오후에 같이 갈 수 있어. 미연아, 그날 오후는 비워둘게. 진료 끝나고 가구점 들러서 아기 옷장도 같이 보자. 블랙박스 음성에서 흘러나오는 정태와 미연의 다정한 대화 한 토막이 거실 공기를 차갑게 갈라놓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손바닥 안쪽이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 여자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나 배 점점 불러오는데 계속 출장 핑계만 댈 수는 없잖아. 미연아, 회사 자금만 한 번 더 돌리고 나서 정리할게. 회사 사정 알면 또 돈 부어주려고 들 거니까 살림 옮기는 거는 그 여자 몰래 천천히 진행하자. 정태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미연에게 본처를 운운하며 한마디 한마디 이어가는 음성을 듣자 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번 감쌌다가 천천히 떼어내며 입가에 마른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저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을 외장하드 2개에 나누어 한 번씩 더 복사해 두었고 등기 안내문 사진과 노트북 메일 캡처, 오피스텔 가구 배치도 사진까지 차례차례 별도 저장소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어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며칠 전 정태에게 보낸 2천만 원 송금 내역과 박옥자가 긁은 법인카드 5천만 원, 결제 알림, 박옥자와의 새벽 통화 녹음 파일까지 한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두자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마치 잘 맞춰진 퍼즐처럼 한 자리에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 휴지통 옆에서
정태가 미쳐버리지 못한 영수증 봉투 하나가 입을 살짝 벌린 채로 눈에 들어와서 저는 한쪽 무릎을 굽혀 봉투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칠 전 옷방에서 셔츠 깃을 통해 코끝을 찌르던 그 달큰하고 묵직한 여성용 향수 한 병의 구매 영수증이 들어 있었고, 영수증 아래쪽에는 오미연 고객님 선물 포장 요청이라는 손글씨 메모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식탁 위 다른 증거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손을 깍지 끼며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1층 로비에 박옥자가 큰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로 들이닥쳐서 안내 데스크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나선주 좀 불러요. 며느리가 시어미 전화도 안 받고 시어미가 직장까지 와야 얼굴 한번 보여줄 셈이야. 박옥자가 두 손으로 데스크 모서리를 두드리며 악을 쓰자 로비를 지나가던 사원들 여럿이 발걸음을 멈추고 박옥자 쪽을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 박옥자의 한쪽 팔을 가만히 붙들고 로비 구석 소파 쪽으로 옮겨 앉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회사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 회사 다니기 어려워져요. 일단 진정하세요. 2년이 회사 핑계 대면서 시어미를 따돌리려고 그러는구나. 정태 회사 5천만 원이나 비었는데 며느리가 안 메우면 누가 메우냐. 박옥자가 사방에 다 들리도록 목청을 높이며 손가락을 제 코앞에 들이밀자 저는 어금니를 잘근 깨물며 한쪽 손으로 박옥자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태가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어머니는 오늘만큼은 며느리 회사 와서 행패 부리실 자격 없어요. 2년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자격을 따져, 자격을. 박옥자가 마치 단어 하나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눈을 둥그렇게 떴다가 다시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리 메모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상담 예약 가능하실까요? 이혼 소송이랑 상간자 위자료 청구, 회사 자금 유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박옥자가 그제야 입을 다물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차분히 답하며 오후 일정을 마주 잡아두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박옥자를 내려다보았고 회사 입구 쪽 유리문 너머로 길게 늘어선 도심의 햇빛이 제 어깨를 따스하게 데우는 동안 두 손바닥을 가지런히 모아 한 번 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어젯밤 밤새 정리해 둔 자료들이 가지런히 담긴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검은 뿔테 안경을 콧등 위로 살짝 밀어 올리며 등기 안내문과 노트북 메일 캡처, 블랙박스 녹취록, 송금 내역과 결제 알림 화면을 한 장씩 차례차례 펼쳐들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인,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일단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드시면서 들으세요. 변호사님, 잠은 나중에 잘게요. 지금은 이 자료들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듣고 싶어요. 저는 두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쥔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는 안경을 한 번 더 고쳤으며 자료 위로 손바닥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인이 보내주신 것만 봐도 남편분이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이랑 내연녀 동거집 살림살이를 한꺼번에 사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가구 배송 영수증이랑 향수 영수증이 결제 명세에 그대로 찍혀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 카드
정태가 며칠 전 저한테 회사 자금이 막혔다고 2천만 원 빌려가면서 슬쩍 떠넘겨 놓고 간 카드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썼고 박옥자 어머니가 제 방 서랍 뒤져서 가져가 5천만 원 긁으셨고요. 그러면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회사 자금이 막혀서 부인한테 2천만 원이나 빌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는데 같은 상황에서 법인카드로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거니까요. 직원들 급여일이랑 거래처, 정산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방아쇠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가 손가락 끝으로 결제 내역 위를 가볍게 두드리자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시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정태가 그 법인카드를 저한테 건네면서 급한 생활비로 쓰라고 했어요. 저는 회사 돈을 가정살림에 섞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서랍 안쪽에 밀어 넣어뒀어요. 부인이 그 카드를 한 번이라도 쓰셨다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서야 했을 텐데 끝까지 손을 안 대신 게 결정적으로 부인을 보호하는 부분이 됐어요. 오히려 남편분이 회사 돈과 가정 돈의 경계를 먼저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정황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옆으로 밀어두며 짤막한 메모지에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보이자 저는 한쪽 손을 살며시 가슴 위에 얹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그동안 어디로 돈을 빼돌렸는지, 내연녀한테 얼마를 흘려보냈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이 동의해 주시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에 자료 요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랑 법인카드 사용처를 같이 들여다보면 어디서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가 한 줄로 이어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인이 마음만 단단히 잡고 계시면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저는 변호사가 내민 위임 서류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이름을 적으면서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결혼반지 자국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길에 휴대폰 화면에 정태의 이름이 한번 떴다가 곧 사라졌고 잠시 뒤 가방 안에 넣어둔 정태의 태블릿 PC 화면 위로 미연이라는 이름의 짤막한 메일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가구 배달 기사님이 다시 오기로 했어. 저는 그 한 줄을 천천히 한번 읽고 다른 한 줄도 천천히 한 번 더 읽은 뒤에 휴대폰을 가방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늦은 저녁 정태가 회식이라고 둘러댄 그날 밤에 저는 등기 안내문에 적혀있던 미연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아 지하주차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차를 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 화면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해 두고 무릎 위에는 미리 챙겨온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이 흐르고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에서야 엘리베이터 앞쪽 차도로 정태의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늦었네. 거래처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권했어? 미연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술도 안 받으면 회사 더 어려워져. 너 배 차가워질라. 손 이리 줘. 정태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미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는 모습이 블랙박스 화면 안쪽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저는 무릎 위 스마트폰 카메라 녹화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미연은 한 손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정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정태는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어두운 색 명품 쇼핑백 하나를 꺼내 미연의 어깨에 가만히 걸어주었습니다. 그 쇼핑백 옆면에는 며칠 전 정태의 법인카드 결제 명세에서 분명히 한번 본 적이 있는
그 명품 브랜드의 마크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미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발끝을 까딱이며 정태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거 또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회사 사정 안 좋다며. 미연아, 너랑 우리 아기 줄 거는 비싼 거 안 사면 내 마음이 안 풀려. 본처 챙기던 거 다 끊고 너한테만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정태가 미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동안 저는 카메라 녹화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운전대 위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들이고 갚고 메우기를 반복하며 헐벗은 채로 버텨온 시간들이 마치 누군가 발끝으로 밟고 지나간 빗자루 자국처럼 머릿속에 길게 늘어서는 것을 묵묵히 떠올렸고 그 자국 위에 정태와 미연의 다정한 발걸음 두 줄이 겹쳐지는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음껏 쓴 그 카드 한 장이 내 인생 10년을 통째로 갉아먹은 그 카드 한 장이 결국 당신 발목에 채워질 첫 번째 족쇄가 될 거야. 저는 운전대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작게 중얼거리며 카메라에 담긴 영상 파일을 그 자리에서 클라우드 서버가 외장 메모리에 한 번 더 옮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더니 박옥자의 이름이 화면 위로 거듭 떠오르며 한참 동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너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다며. 시험이 모르게 어디서 무슨 수작을 부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태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다 했나 봐요. 이년아, 정태가 안 했으면 시험이가 어디서 아냐? 너 지금 당장 변호사 그만두고 카드 5천만 원부터 어떻게 막을 건지 답을 가져와. 박옥자가 마치 며느리에게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도 되는 양윽박 지르자 저는 휴대폰을 한쪽 어깨에 살짝 끼우고 인터넷 뱅킹 앱을 차근차근 열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평소 박옥자가 마음껏 들고 다녔던 제명의 카드 3장을 한 장씩 정지 신청한 뒤 정태와 함께 쓰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와 생활비 통장의 접근 권한을 모두 새로 바꿔두었고 마지막으로 회사 거래은행에 비상 알림 설정까지 맞춰놓은 뒤에야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카드는 어머니 손에서 이제 그만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5천만 원도 그동안 어머니가 긁어오신 다른 영수증도 이제 어머니가 한번 직접 책임지셔야 할 차례예요.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책임을 따지긴. 정태야, 며느리 좀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렇게 무시한다. 이놈아. 박옥자가 휴대폰 너머에서 정태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악을 쓰는 동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가만히 눌러 박옥자의 목소리를 화면 안쪽으로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청담동 한복판, 박옥자는 동네 친구들 서너 명을 양옆에 거느린 채 고급 에스테틱 최고급 라운지 자동문 안으로 어깨를 한껏 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이혼 소장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 재산 보전 신청 서류 한 장 위에 또박또박 서명을 하며 손끝에 옅게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가만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옥자가 라운지 안쪽 데스크 앞에 멈춰서서 친구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2단 정도 올리며 손가락 끝으로 카드 한 장을 척 내밀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입을 살짝 벌리고 한쪽 손을 가슴께에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카드로 다 같이 시술 한번 받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런 것 같이 받는 거지. 옥자야, 너네 며느리가 진짜 효녀다. 시어미 카드 척척 내주고. 내가 누구 시어미냐? 내 며느리한테는 시어미가 곧 하늘이야. 카드 한도도 따로 없어.
마음껏 쓰면 돼. 박 옥자가 데스크 위로 카드를 가볍게 툭 내려놓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동안 직원은 단말기에 카드를 한 번 긁고 두 번 긁고 다시 한 번 더 긁어보더니 카드를 천천히 돌려주며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본인이 정지 신청을 해두신 상태예요. 다른 카드로 결제 가능하실까요? 정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정지가. 박 옥자가 한쪽 손바닥으로 데스크 모서리를 탁 내리치며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이자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이 슬그머니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옥자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다른 카드 2장을 더 꺼내 단말기에 차례차례 들이밀었지만 단말기 화면에 똑같이 정지 안내 문구가 떠오를 때마다 박 옥자의 얼굴은 한 톤씩 더 붉어졌습니다. 옥자야,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있을게. 천천히 와라. 옥자, 며느리한테 한번 전화해봐.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라운지 자동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박 옥자는 카드 3장을 한꺼번에 손에 움켜쥔 채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제 번호를 거푸 눌러댔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진동으로 떨리던 휴대폰 화면 위에 박 옥자의 이름이 한 번씩 떠올랐다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뒤 통화 거절 버튼을 가지런히 눌렀습니다. 부인, 마지막 서류 확인하시고 인감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오늘 안에 법원으로 접수 보내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갈수록 정태가 회사 돈을 더 빼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재산 보전 쪽이 늦지 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변호사가 내민 인감을 한번 가지런히 찍고 의자에서 일어나며 두 손바닥을 한번 부드럽게 마주 비벼 손끝에 자녀를 가라앉혔습니다. 서류 접수가 마무리될 무렵 친정 엄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가 묻어있는 전화 한 통이 휴대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주야,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집에 와서 난리야. 며느리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현관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엄마 가슴이 너무 떨려서. 엄마, 일단 문 절대 열지 말고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외투를 챙기는 둥 마는 둥 어깨에 걸치며 변호사 사무실 계단을 2칸씩 내려가 곧장 택시 한 대를 잡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손바닥을 무릎 위로 꽉 누르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어릴 적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고생할까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모습이 머릿속 한쪽에서 자꾸만 깜빡이며 떠올라 가슴 깊은 곳이 뻐근하게 짓눌렸습니다. 친정집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박 옥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튀어올라 동네 사람들 2~3명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고 박 옥자 쪽을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도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가 시어미를 망신 줘. 카드까지 다 막아놓고 어디서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비렁뱅이 만들었다고. 박 옥자가 친정집 현관문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목청을 한껏 높이는 동안 저는 골목 끝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박 옥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는 이번 일이랑 아무 상관 없으세요. 어머니 카드 문제 하나 가지고 친정집 현관문까지 두드리실 일은 아니잖아요.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 몸에 손을 대. 너네 친정엄마는 딸년 시집 보낼 때 시어미한테 도리 다 하라고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딸년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박 옥자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어깨를 짚고 있던 손을 천천히 거두며
두 발에 힘을 한번 단단히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친정엄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슴을 한 손으로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한 걸음에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가 친정엄마의 등 뒤로 몸을 가만히 옮겨 세웠습니다. 엄마, 안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할게요. 선주야, 어머님 화내신 거니까 너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친정엄마가 한쪽 손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흘려주시는 동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박옥자의 발밑으로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봉투 안에서 빳빳한 사진과 영수증 여러 장이 비스듬히 비어져 나왔고, 박옥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무릎을 굽혀 그 사진들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흘러나온 종이 위에는 미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정태와 미연 이름이 나란히 박힌 오피스텔 공동 출입카드 등록 안내문, 신혼가구 배송 내역서, 그리고 정태가 미연의 손을 잡고 명품 쇼핑백을 어깨에 걸어주며 함께 오피스텔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진 한 장이 박옥자의 손가락 끝으로 차례차례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정태가 2달 전부터 회사 돈으로 강남 한복판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이 어린 모델 아가씨랑 살림 차렸어요. 어머니가 5천만 원 긁었다는 그 법인카드, 정태가 그동안 미연이라는 이 아가씨한테 명품 사주고 가구 사주는데 다 쓰던 카드예요. 이게 우리 정태야. 이 옆에 있는 이 어린 가시나는 또 뭐야? 박옥자가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가 다시 떼며 입술을 부르르 떨자 저는 한쪽 무릎을 굽혀 박옥자의 시선 높이에 맞춰 천천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카드 끊기셨다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좀 당하시는 동안에 어머니 아드님은 2달째 어린 여자랑 살림 차려놓고 저 몰래 아기까지 갖게 했어요. 어머니가 자랑하시던 정태가 회사 일 바빠서 본가에 못 오던 그 밤마다 정태는 저 오피스텔 안에서 미연이라는 아가씨랑 같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지 애미를 속였어. 지엄이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박옥자가 한쪽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자 무릎 위에 놓여있던 사진 한 장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어깨를 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방 쪽으로 모시고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 나와 박옥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만약 어머니가 친정집 앞에 계속 계시면 저는 주거침입과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년아, 시어미한테 경찰을 부른다고. 시어미한테 경찰을 불러. 어머니, 친정집 현관까지 와서 친정엄마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시어머니한테는 경찰 부르는 게 며느리 도리예요. 저는 박옥자가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어 올리자 두 손으로 박옥자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한 뒤인 친정집 현관문을 안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겨 차분하게 닫아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박옥자가 골목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 손으로 사진을 움켜쥔 채 두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가늘게 비쳐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자소송 접수 확인이 끝난 뒤 며칠 사이 정태의 에이전시 사무실로는 이혼 소장과 재산 보전 신청 관련 서류가, 미연의 오피스텔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차례차례 소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박옥자의 우편함에는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제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내용 증명이 따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날 출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송해온 접수 확인 알림을 휴대폰 화면 위로 한번 슬쩍 내려다보고 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동안 두 손바닥으로 가방끈을 천천히 끌어쥐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정태가 양복 안주머니에 한 손을 거칠게 꽂은 채 회전문 너머로 성큼성큼 들어서더니 안내 데스크 쪽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나선주 좀 만나러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해요. 고객님, 저희 회사 출입은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 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정태의 양옆을 가만히 막아서며 회전문 바깥쪽으로 정태를 천천히 밀어내는 동안 저는 사무실 안쪽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로비 폐회로 영상 위로 시선을 한번 떨군 뒤 다시 사무실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한번 진동하더니 정태의 이름으로 짧은 문자가 한 줄씩 차례차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혼은 안 된다. 여보, 회사 자금만 어떻게 좀 도와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우리 사이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년아, 너 진짜 끝까지 갈 거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회사 망하면 너도 끝장이야. 저는 협박과 회유와 다시 협박이 차례차례 뒤섞여 흘러나오는 문자 한 줄 한 줄을 캡처해 변호사 사무실 메신저로 한꺼번에 전달한 뒤인 휴대폰을 책상 한쪽으로 가지런히 엎어두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다음 날 오후 곧바로 회사 자료 사실조회 신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사실을 정태 측에 통보했고 정태는 그날 밤 늦게 자기 회사 회계 직원과 함께 사무실 한쪽에 앉아 통장 잔고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 직원들 월급 합치면 얼마 남지. 대표님, 사모님이 빌려주신 2천만 원으로도 거래처 2곳 정산 막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대표님 가족분이 카드로 긁으신 5천만 원이 빠지고 개인 용도로 쓰신 카드 값을 빼면 직원 월급은커녕 다음 달 사무실 임대료도 어려워요. 그러면 거래처 정산은 어떻게 막아? 대표님, 거래처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광고 촬영비 미정산 것만 5건이 넘는데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계 직원이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책상 위로 무겁게 올려놓는 동안 정태는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의자 등받이를 뒤로 한번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사무실 전화기에는 거래처들의 독촉 전화가 끊임없이 쌓여갔고 사무실 한쪽 책상에는 직원 2명이 사직서, 봉투를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정태의 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입을 한일자로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오피스텔 안쪽 거실에서는 미연이 한 손에 받아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두 손가락으로 빳빳하게 펼쳐든 채 정태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이혼 소장의 위자료 청구에 그년이 작정하고 들이밀었잖아. 미연아, 일단 진정해. 내가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같이 막아내면 돼.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위자료가 한두 푼이야. 그리고 이 오피스텔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돈으로 잡아둔 거 다 묶이면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미연이 한쪽 손바닥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배를 가만히 감싼 채로 다른 한 손을 허리에 척 얹으며 정태 쪽으로 몸을 한 발짝 들이밀자 정태는 한쪽 손으로 뒷목을 감싸며 시선을 거실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미연아, 솔직히 말할게.
회사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야. 거래처 정산이랑 직원 월급부터 막아야 해서 당장 위자료 현금으로 막을 돈은 없어. 뭐, 돈이 없다고. 당신 그동안 회사 잘 나간다며. 대표 사모님 자리 보장한다며. 내 뱃속에 아기 있을 때 그 여자 정리하고 결혼식 올린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연이 한 톤씩 목소리를 높이며 손에 들고 있던 소장 한 장을 거실 탁자 위로 휙 던지자 정태는 한쪽 손으로 미연의 손목을 가만히 붙들었지만 미연은 거칠게 손을 빼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회사만 다시 일어서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너랑 우리 아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막아낼게. 여보, 당신 그동안 능력 있는 대표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비집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년 돈으로 굴러가던 회사였고 그년 카드로 유지되던 집안이면 어쩌라는 거야. 당신 같은 빈 껍데기 매달리고 있을 만큼 내가 한가한 때가 아니란 말이야. 미연이 거실 한쪽 협탁 위에 놓여있던 명품 쇼핑백 안쪽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정태가 사준 명품 지갑과 시계, 한정판 화장품 세트를 차곡차곡 한쪽 캐리어 안으로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무렵 박옥자는 시댁 안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큰 캐리어 하나를 꺼내 짐을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태가 아들이 그리도 손주를 안겨준다는데 시어미가 가서 손주는 챙겨줘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이 며느리 자리 한번 잡아주고 정태 마음 돌리면 우리 정태가 또 옛날처럼 어미한테 돌아올 거야. 박옥자가 입속말로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택시 한 대를 잡아 곧장 강남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30층 복도에 도착해 미연의 집 초인종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째 눌렀을 무렵에서야 현관문 한쪽이 살짝 열리며 미연의 차가운 얼굴이 문틈 사이로 빠끔히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가 정태 어미다. 우리 정태가 너랑 아기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시어미 노릇 좀 하러 왔다. 어서 문 좀 열어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어머님을 며느리 자격으로 모실 입장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그 여자랑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저랑 살림 차린 거고 저도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 가시나야 시어미가 짐 싸들고 왔으면 일단 들어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디서 시어미 발걸음을 막아. 박옥자가 한쪽 발을 현관 안쪽으로 슬쩍 들이밀자 미연은 한쪽 손으로 박옥자의 캐리어 손잡이를 가만히 잡아 천천히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문틈 사이로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통장 잔고 바닥난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회사 돈도 어머님이 카드로 5천만 원 긁어서 무너뜨리신 거고요. 돈도 없는 남자의 늙은 엄마까지 제가 떠맡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짐가방 다시 들고 내려가세요. 이 가시나가 어디서 시어미한테 늙은 엄마라고 입을 놀려. 우리 정태가 너 어디 사람인 줄 알고 잡아온 줄 알아. 어머님, 며느리 자리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람한테 시어미라고 자꾸 부르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식 며느리 자리 채우고 있던 본처한테 평생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미연이 마지막 한마디를 다 흘리고 나서 현관문을 한 번에 단단히 닫아 걸자 박옥자의 큰 캐리어가 그대로 30층 복도 한가운데로 밀려나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박옥자는 한쪽 손으로 문을 한 번 더 두드리려다 손목에 힘이 빠진 듯 두 무릎을 천천히 굽혀 복도 가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끊어질 듯 잠긴 목소리로 통곡을 흘려보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이 어린 가시나한테 다 빨려서 며느리도 없고 어미도 없고. 복도 천장 형광등 불빛이 박옥자의 어깨 위로 차갑게 떨어지는 동안 오피스텔 안쪽에서는 미연이 캐리어를 빠르게 정리해 가는 도르륵 소리만이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마치 누군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를 흘려보내듯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정태의 에이전시 사무실에는 세무조사관과 회계법인 직원들이 차례차례 발을 들였다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가져간 회계자료 뭉치 안쪽에는 정태가 석 달 전 저에게 빌려간 2천만 원의 사용처, 박옥자가 긁은 법인카드 5천만 원, 결제 내역, 미연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가구 구매비, 명품 결제 내역까지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회신은 짧고도 단호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회사가 당장 파산 확정까지는 안 갔는데요. 사실상 회생은 거의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5군데 정도 줄줄이 빠져나갔고 직원들도 절반 넘게 퇴사했고요. 세무 추징도 예고됐어요. 부인 쪽 재산 보전 신청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미연 쪽 상황도 같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미연 측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자마자 남편분한테 보증금이랑 비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챙겨가기 시작한 정황이 보입니다. 임신을 빌미로 단단히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두 어깨를 한번 가만히 들썩였다가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오피스텔 안쪽 거실에서는 미연이 정태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슬쩍 넣었다 빼며 마지막 비상금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꼭 그려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아기 태어나면 분유값이라도 해야지. 회사 다 망해가는데 이거라도 챙겨놔야 하지 않겠어. 미연아,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비상금이야. 그거 없으면 직원들 마지막 월급 한 번도 못 막아. 여보, 직원 월급이 중요해. 아기 분유값이 중요해. 그 여자 챙기던 마음 다 끊겠다며. 나랑 아기 보고 살겠다며. 미연이 한 손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가만히 감싸며 다른 한 손으로 비상금 봉투를 자기 가방 안쪽으로 천천히 옮겨 담는 동안 정태는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양복 안주머니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일부를 인출한 통장까지 꺼내 미연의 가방 위로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정태가 박옥자를 데리고 잠깐 시댁에 다녀오는 사이 미연은 오피스텔 임대관리회사에 퇴거 의사를 남기고 침대와 소파, 신혼가구를 제외한 귀중품 일체를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여러 개에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큰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미연의 휴대폰 메모장 화면 위에는 정태에게 미리 적어둔 짧은 한 줄짜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 나는 우리 아기 위해서 일단 멀리 가 있을게. 정리 끝나면 연락할게. 저녁 무렵 오피스텔 30층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정태와 박옥자는 비밀번호를 한 번 눌러보고 2번 눌러보고 3번째 눌렀을 때 비로소 비밀번호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올라와 미연이 오전에 퇴거 의사를 남기고 공항으로 간다며 짐을 정리해 나갔다는 안내를 짤막하게 흘려주자 정태는 한쪽 무릎이 풀썩 꺾이며
복도 한쪽 벽에 어깨를 기댄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연이 짐 다 빼고 갔대. 보증금도 일부 빼갔고 비상금까지 다 가져간. 이놈아, 그러게 시어미가 그년 들이지 말라고 했지. 어디 핏줄도 모르는 가시나 하나 믿고 선주를 그렇게 차버리긴. 박옥자가 한쪽 손바닥으로 정태의 등을 한번 거칠게 내리치며 악을 쓰자 정태는 어금니를 잘근 깨물며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거칠게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30층 복도 바닥에 한참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제 번호를 한참 동안 차례차례 눌러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결혼 10년을 함께 살아온 한강변 아파트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거실 한 구석에 가지런히 모아둔 박스 한 줄을 한 번씩 손바닥으로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에 내놓았던 그 집에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매수 의향자가 나타났고 저는 변호사와 의논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한강변 다른 동네 작은 오피스텔로 일단 짐을 옮겨두기로 결정해 두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울리고 곧이어 누군가 두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 안쪽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선주야, 문 좀 열어.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한 번만 얼굴 좀 보자. 이년아, 시어미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며느리가 시어미 한 번 안 들여보내고 어디서 이사를 가, 이사를. 저는 현관문에 달린 모니터 화면을 한번 흘끔 들여다본 뒤 옆에 서 있던 이삿짐 센터 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현관문을 한 뼘만 열어두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정태가 양복을 구깃구깃 구긴 채 한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큰 캐리어를 끌고 온 박옥자가 두 어깨를 들썩이며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미연이 짐 빼서 도망갔어. 회사도 다 무너지게 생겼고 엄마랑 나랑 갈 곳이 없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우리 부부 사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 여보, 부부 사이라는 말은 2달 전 강남 오피스텔에 살림 차렸을 때 이미 끝났어. 회사가 다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나는 이제 당신 인생에 더 끼어들 자리가 없어. 박옥자가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한쪽 무릎을 꺾으며 차가운 현관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두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으려 한쪽 팔을 위로 뻗어 올렸습니다. 선주야, 시어미가 잘못했다. 다 시어미가 잘못했어. 늙은 애미 한 번만 봐주라. 응. 우리 정태 회사만 한 번 더 살려주면 시어미가 너 평생 어머니로 모실게.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 바닥은 차요. 저는 천천히 자세를 낮춰 박옥자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낸 뒤 옆에 놓아두었던 두꺼운 서류 파일 하나를 박옥자의 무릎 앞쪽으로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안쪽에는 이혼 확정 직전에 위자료 합의안,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신청서, 정태가 미연에게 흘려보낸 자금 추적 결과, 박옥자가 시댁에서 제 카드로 긁어온 영수증 추징 자료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받아내려는 건 회사 횡령금 자체가 아니야.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고 나 몰래 어린 여자랑 살림 차리고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내 통장 갉아먹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랑 재산 보전이야. 그건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내가 끝까지 받아낼 거야. 선주야, 잠깐만. 그러면 나는 진짜 빈손이야. 회사도 다 무너지고 미연이도 도망가고 너까지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다시 시작해? 여보,
다시 시작은 당신 인생이야. 내가 같이 시작해줄 자리는 아니야. 정태가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어깨를 떨군 채 천천히 무너져 내리자 박옥자는 다시 한쪽 무릎을 꺾으며 제 바짓가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왔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박옥자의 손이 닿을 자리를 가지런히 비워두었습니다. 이삿짐 반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작업 멈춰주시고요. 관리실에 상황 알려주시고 바로 112 신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분이 자꾸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셔서요. 이삿짐 센터 반장님이 한번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손에 쥐는 동안 박옥자와 정태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시어미한테 경찰을 다 부르는구나. 시어미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어머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버티시면 그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주거침입이랑 업무방해 문제가 돼요. 어머니랑 정태 인생에 또 다른 문제 만들지 마시고 오늘은 일단 두 분이 알아서 정리하셔서 내려가세요. 저는 현관 모니터 화면 한쪽에서 동네 주민 두세 명이 복도 한쪽 끝에서 두 사람을 흘끔거리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고 잠시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 두 명이 정태와 박옥자에게 짧게 상황을 안내해 두 사람을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정태가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박옥자의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채는 모습과 박옥자가 두 어깨를 들썩이며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고개를 깊숙이 떨구는 모습이 좁아지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한 줄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텅 빈 거실 한쪽을 한번 둘러보고는 마지막 박스 위로 손바닥을 가만히 한번 얹은 뒤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 현관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마치 오랫동안 묵은 먼지를 한 겹씩 닦아내는 듯이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과 가정법원, 회사 책상 사이를 매일같이 오가며 한 장 한 장 서류 위에 이름을 적어 내렸습니다. 마지막 조정 기일 다음 날 아침 가정법원 계단 위쪽에서 변호사가 두 손으로 따뜻한 종이컵을 건네며 한번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부인, 오늘로 다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랑 위자료 지급 결정, 재산 분할 합의안, 가압류통에서 회수된 금액까지 한꺼번에 정리됐어요. 1년 동안 잘 버텨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 혼자였으면 절반도 못 갔을 거예요. 부인이 처음부터 자료 정리를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부인 인생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가만히 감싸 쥔 채 변호사 옆에 잠시 서 있다가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아래쪽 한 모퉁이 그늘진 자리에는 양복이 헐렁하게 어깨에서 흘러내린 정태가 한쪽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고개를 깊숙이 떨군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 작은 가방 위에는 채무 독촉 우편물 한 묶음이 두꺼운 고무줄에 묶여 놓여 있었습니다. 선주야. 정태가 고개를 살짝 들며 한번 짧게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한번 가볍게 시선을 마주쳤다가 곧바로 정면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긴 채 계단 마지막 칸을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정태가 어깨 너머로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살짝 벌렸지만 저는 그 입가에서 흘러나오던 짧은 호흡을 등 뒤로 멀리 흘려보내며 가정법원 정문 밖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정태의 에이전시는 결국 세무추징과 거래처, 손해배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쳐 사무실 간판을 내리게 되었고
정태는 그 직후 신용불량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채무 독촉 우편물에 매일같이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서 짤막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박옥자는 시댁주택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갚는데 모든 돈을 털어넣은 끝에 동네 변두리 좁은 고시원 방 한 칸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평 남짓 좁은 방 한쪽 구석에 박옥자가 끼고 들어간 짐가방은 옛 시댁 거실에 가득 차 있던 명품 가방과 화장품 박스의 절반 크기에도 미치지 못했고, 박옥자는 매일 새벽 동네 골목 한 바퀴를 돌며 폐지를 주워 모아 한 달 식대를 겨우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한 그릇만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차려주던 그 밥상이 그렇게 따뜻한 거였는데 그걸 그때는 왜 그렇게 함부로 차버렸을까? 박옥자가 좁은 방 한쪽에 등을 기댄 채 혼자 흘려보낸 한마디는 며칠 뒤 동네 슈퍼 평상 위에서 동네 어른들 입을 통해 한 줄씩 옮겨졌고,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들렀던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한쪽 귀로 흘려들으며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가압류를 통해 되찾은 회수금,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과 안정된 월급을 바탕으로 한강이 정면으로 내다보이는 새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책상 앞에서 두 손으로 인감을 한번 또박또박 찍어내리는 순간 저는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명의로 가져보지 못했던 안방 한 칸이 드디어 제 손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또렷이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본관 7층 회의실에서는 임원진과 팀장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앉은 가운데 인사 담당 임원이 한 장의 인사 발령장을 손가락 끝으로 받쳐든 채 제 이름을 또박또박 호명했습니다. 기획팀 총괄팀장의 나선주 차장을 정식으로 발령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개인 사정 속에서도 누구보다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끌어주신 점 임원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회의실 안쪽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가지런히 모여 천장까지 한 번에 부드럽게 차오르는 모습을 두 눈에 가만히 담아두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며칠 전부터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세명패가 햇살 한 줄을 받으며 가지런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손바닥으로 명패 위쪽을 한번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동안 잠 못 이루던 새벽들이 어깨에서 한 겹씩 떨어져 나가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친정집으로 차를 몰아 친정엄마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시내 한복판 큰 여행사 카운터 앞에 친정엄마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한번 길게 가서 푹 쉬다 와요. 엄마가 평생 한 번도 못 누려본 거 이번에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선주야, 엄마는 그냥 너랑 가까운데 하루만 다녀와도 좋아. 무리할 거 없다. 엄마, 무리 아니에요. 엄마 환갑도 못 챙겨드린 거, 엄마 병원 한번 같이 못 가드린 거, 그게 그동안 제 가슴 한복판에 박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데서 엄마 몸도 좀 챙기시고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잡수시고 오세요. 저는 카운터 직원에게 한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옥자가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그토록 탐냈던 5천만 원짜리 BVIP 해외 미용 관광과 휴양 패키지를 친정엄마와 둘이 함께 떠나는 일정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가만히 한번 긁는 순간 단말기 화면 위에 결제 승인이 또렷하게 떠오르며 친정엄마의 두 눈에
따뜻한 물기가 살짝 차오르는 모습이 시야 한쪽으로 부드럽게 잡혔습니다. 선주야, 이렇게 큰 돈을 엄마한테 다 써도 되는 거야. 엄마는 진짜 뭐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 돈은 누가 뺏어가지도 누가 막아서지도 못하는 제 돈이에요. 엄마한테 쓰는 거, 이번에는 제가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돈이에요. 친정엄마가 한쪽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한 번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동안 저는 친정엄마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굽은 핏줄 한 줄을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선 저는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휴대폰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새 침구 위로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협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도 출장 핑계로 짐가방을 빼가던 남편의 짧은 안부 문자도 회사 자금이 막혔다며 손을 벌리던 다급한 카톡 한 줄도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잠금 화면에는 친정엄마와 함께 카운터 앞에서 찍은 짧은 사진 한 장만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지런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한강 수면 위로 도시의 불빛 한 줄이 길게 늘어져 흔들리는 동안 저는 두 손바닥을 배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한 번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새벽 3시 머리맡 휴대폰은 어떤 진동도 어떤 푸르스름한 화면빛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가만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고요 한가운데에서 누구의 부재중 전화 150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새벽 호출에도 깨지 않을 깊은 잠 한 자락을 마음 안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내 편은 결국 나 자신 한 사람이었어. 저는 침대 위에서 한 번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흘려놓고 두 눈을 가만히 감으며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깊고 고요한 잠 한가운데로 마치 따뜻한 강물 위에 몸을 가만히 누이듯 천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선주처럼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챙기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하셨던 분들 말이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내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묵묵히 버텨오신 그 세월은 절대 헛되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디신다면 선주의 한강이 보이는 안방처럼 평온한 새벽 한 자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